이제 또 기저귀를 갈아야 할 때구나. 저는 잠깐 숨을 멈춥니다. 짜증을 내면 안 되니까요. 이 집에는 요즘 사람 발자국 소리가 없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손주도 오지 않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제가 언제부터 힘들었는지, 어디서부터 버티고 있었는지, 제 이야기를 들으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65세 홍순옥입니다. 저는 매일 새벽 5시쯤에 눈을 뜹니다. 알람이 울려서가 아닙니다. 그냥 그 시간이 되면 눈이 떠집니다. 몸이 먼저 알아요. 아, 또 하루가 왔구나. 오늘도 내가 먼저 일어나야 하는 날이구나. 잠깐은 그대로 누워 있습니다. 일어나기 싫어서가 아니라 일어나기 전에 숨을 한번 고르려고요. 천장을 봅니다. 어둠 속이라 잘 보이지도 않는데 그래도 봅니다. 이 집 천장은 23년째 같은 자리에 있거든요. 그때 남편 방 쪽에서 소리가 납니다. 숨인지 가래인지 아니면 그냥 소리인지. 처음엔 그 소리가 무서웠는데 이제는 그 소리가 들리면 아직은 괜찮다는 생각부터 듭니다. 그래서 일어납니다. 불은 켜지 않습니다. 불을 켜면 하루가 시작됐다는 걸 인정해야 할 것 같아서요. 하루가 시작되면 또 하루를 버텨야 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늘 어둠 속에서 부엌으로 나옵니다. 싱크대에 물을 틀면 새벽 물은 유난히 차갑습니다. 손을 넣는 순간 잠깐 움찔하지만 금방 다시 담급니다. 어차피 곧 익숙해질 걸 알고 있거든요. 전날 밤에 삶아둔 시트를 다시 헹굽니다. 아무리 헹궈도 희끗희끗한 자국은 남습니다. 처음엔 그 자국을 볼 때마다 가슴이 내려앉았는데요. 요즘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합니다. 이 집에서 완전히 깨끗한 건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물소리를 최대한 줄입니다. 혹시라도 남편이 깰까 봐서요. 깬다고 뭐가 달라지는 건 없는데도요. 괜히 제 쪽에서 일을 더 만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방 쪽에서 냄새가 납니다. 약 냄새, 그리고 사람 몸에서 나는 냄새. 처음엔 그 냄새가 너무 힘들어서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곤 했습니다. 요즘은 그 냄새로 시간을 압니다. 아, 이제 또 기저귀를 갈아야 할 때구나. 문을 열면 공기가 얼굴을 칩니다. 창문을 연 지 오래됐습니다. 환기를 해야 한다는 생각은 늘 하지만 막상 창문을 열면 괜히 추우실까봐 그대로 둡니다. 그분은 이제 춥고 더운 것도 잘 모르시는데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요. 남편은 침대에 누워 계십니다. 이불은 반쯤 걷혀 있고 손은 침대 옆으로 힘없이 떨어져 있습니다. 한때는 그 손이 참 따뜻했는데요. 요즘은 만지면 늘 서늘합니다. 이불을 조심스럽게 걷습니다. 기저귀를 확인합니다. 대부분은 젖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잠깐 숨을 멈춥니다. 짜증을 내면 안 되니까요. 짜증은 제 몫이지 그 사람 몫은 아니라고 늘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말은 하지 않습니다. 왜 또 이러셨어요? 그런 말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을 해봤자 돌아오는 게 없다는 걸 오래전에 알았거든요. 기저귀를 갈고 몸을 닦고 시트를 걷어냅니다.
그 사이에도 남편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눈을 뜬 적도 있고 안 뜬 적도 있지만 저는 굳이 말을 걸지 않습니다. 그 눈빛이 저를 알아보는 건지 아니면 그냥 허공을 보는 건지 확신이 없어서요. 시트를 말아 안고 부엌으로 나옵니다. 시트는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물기 때문인지 아니면 제 마음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집에는 요즘 사람 발자국 소리가 없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손주도 오지 않습니다. 전화는 가끔 옵니다. 늘 같은 말입니다. 엄마, 괜찮아? 저는 늘 괜찮다고 말합니다. 괜찮다고 하면 사람들은 정말 괜찮은 줄 알거든요. 사람들은 저를 착한 아내라고 합니다. 23년을 이렇게 살았으니 그 말이 틀린 건 아니겠지요. 저도 한때는 그 말이 위로였습니다. 그런데요, 요즘은 그 말이 조금 무겁습니다. 착하다는 말이 제가 여기에 있어야 할 이유처럼 들릴 때가 있어서요. 가끔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착해서 여기까지 온 건지 아니면 도망칠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온 건지요.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제가 언제부터 힘들었는지, 어디서부터 버티고 있었는지, 다들 제가 늘 그 자리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새벽 5시에 눈을 뜹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무 생각도 없는 사람처럼요. 그게 제가 살아온 방식이니까요. 그날은 아침이 조금 늦었습니다. 남편이 숨을 제대로 못 쉬기 시작한 게 새벽 6시쯤이었는데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괜히 또 호들갑 떠는 사람처럼 보일까 봐요. 구급대원이 들어왔을 때 집 안 냄새가 먼저 퍼졌습니다. 그 냄새에 젊은 대원이 잠깐 눈을 찌푸리는 걸 저는 봤습니다. 괜찮다고 말하려다 그만뒀습니다.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고 말하는데도 힘이 들 때가 있거든요. 응급실은 늘 밝습니다. 밤인지 낮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요. 남편은 바로 안으로 들어가고 저는 밖에 남았습니다. 의자에 앉아 있는데 다리가 자꾸 떨렸습니다. 손도요. 그래서 손을 무릎 밑으로 숨겼습니다. 괜히 남들 앞에서 약해 보이기 싫어서요. 조금 뒤에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숨이 가쁜 얼굴이었는데 저를 보자마자 표정이 바뀌더군요. 걱정도 아니고 안도도 아니고 화였습니다. 아들은 제 앞에 서서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저는 더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빠 이렇게 만든 거 엄마잖아. 그 말은 소리가 크지도 않았고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정확하게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주변 소리가 전부 멀어지고 딱 그 말만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이렇게 만든 거 엄마잖아. 저는 아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어릴 때 열이 나면 제품으로 파고들던 얼굴인데 그 얼굴이 저를 가해자처럼 보고 있었습니다.
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고.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23년을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까요? 기저귀를 갈던 손부터일까요? 밤마다 숨소리를 새던 시간부터일까요? 아무도 오지 않는 집에서 혼자 결정해야 했던 순간들부터일까요? 아들은 제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조금만 제때 병원 데려왔어도 이렇게까진 안 됐잖아. 그 말에 제 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조금만 더 잘했으면, 조금만 더 신경 썼으면, 조금만 더 참았으면, 그 말들은 제가 23년 동안 스스로에게 수없이 했던 말들이었습니다. 그 말을 이제는 제 아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처럼 들릴까 봐서요. 핑계처럼 보일까 봐서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아이 눈에는 이미 결론이 나 있었거든요. 그날 23년이 한순간에 죄가 되었습니다. 아내였던 시간도 간병인이었던 시간도 그냥 잘못한 시간이 됐습니다. 조금 뒤에 의사가 나왔습니다. 설명을 하는데 저는 반도 듣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질문을 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 없는 사람 같았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보호자분이라고 불렀는데 그 말이 저를 부르는 말인지도 확신이 안 들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들은 제 옆에 앉지 않았습니다. 전화기를 보며 계속 누군가와 통화를 했습니다. 엄마가 좀 관리를 제대로 못했어. 그 말을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불을 켰을 때 처음으로 이 집이 너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리고 제가 이 집에서 무엇을 해왔는지 그 두 가지가 한꺼번에 헷갈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날 밤 저는 남편보다 먼저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제는 아내로도 엄마로도 설 자리가 없을지도 모르겠다고요. 며느리는 그날 이후로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바쁜가 보다 했습니다. 요즘 애 키우는 것도 힘들다는데 그럴 수 있지요. 2번, 3번 전화를 걸다가 이제는 걸지 않습니다. 벨이 울리다 끊어지는 소리를 듣는 게 너무 힘들어서요. 문자는 보냅니다. 짧게요. 잘 지내니? 애는 괜찮고? 답장은 오지 않습니다. 읽음 표시도 없습니다. 아예 열어보지 않는 건지 보고도 모른 척하는 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 묻지 않습니다. 묻지 않는 게 상처를 덜 받는 방법이라는 걸 이제는 압니다. 며칠 뒤 아들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엄마, 당분간 애는 집에 데려오지 말자. 당분간이라는 말은 언제 끝나는 건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이유는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집이 더러워서일 수도 있고 냄새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나 때문일 수도 있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손주가 오기 전날이면 바닥을 닦고 이불을 햇볕에 말리고 과자를 숨겨두곤 했습니다. 이제는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집안에는 사람 냄새가 사라졌습니다. 아이 특유의 달콤한 냄새도 젊은 사람이 비누 냄새도 없습니다. 남은 건 약 냄새뿐입니다. 알약을 쪼갠 냄새, 연고 냄새, 몸에서 나는 냄새, 그 냄새들이 집안 구석구석에 눌러 앉아 있습니다. 환기를 해야 하는데 창문을 여는 것도 귀찮아졌습니다. 어차피 누가 올 것도 아니니까요. 말도 점점 줄어듭니다. 남편에게 할 말은 원래 없었고 전화할 사람도 없고 이웃과 마주쳐도 인사만 하고 지나칩니다. 집안에서 제 목소리를 들어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유난히 뒤척였습니다. 숨이 가쁘고 손을 허공에 휘젓는 걸 보면서 저는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익숙한 장면인데요. 그날은 이상하게 짜증이 났습니다. 왜 또 이러는지, 왜 오늘 밤인지, 왜 하필 내가 이렇게 혼자인 날인지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웠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분명히 미웠습니다. 아픈 사람이 아니라,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내 인생을 여기 묶어둔 그 사람 자체가요.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도 되나? 이런 마음을 가져도 되나? 저는 급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내가 너무 지쳐서 그래. 사람이 약해지면 이런 생각도 하는 거야.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그 생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의 숨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처음으로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을 끝까지 붙들고 가는 게 정말 나를 위한 일일까? 아무도 내 편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나는 누구 편이어야 할까?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이대로 가면 나는 점점 사라질 것 같다는 것. 그 생각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저는 처음으로 아주 작게 결심 비슷한 걸 합니다. 아직은 선택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작은 생각이었지만요. 나를 완전히 잃어버리지는 말자고요. 그날은 청소를 하려고 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더 이상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요. 사람이 오지 않는 집은 가만히 있으면 생각이 너무 커집니다. 그래서 저는 쓸데없이 몸을 움직입니다. 걸레를 빨고 물기를 짜고 남편 방으로 들어갑니다. 침대 옆에는 늘 같은 물건들이 있습니다. 약봉투, 물컵, 떨어진 알약 하나. 그날은
침대 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언제부터인지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오래 손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허리를 굽히는 게 조금 힘들었지만 괜히 오기가 생겼습니다. 침대 밑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먼지가 먼저 묻어나왔습니다. 손바닥에 까슬까슬하게 달라붙는 느낌이 기분을 상하게 했습니다. 손에 잡힌 건 얇은 봉투 하나였습니다. 병원 서류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늘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꺼내보니 통장이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통장, 겉표지가 달아서 색도 바랜 순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집에서 통장을 숨겨둘 이유가 뭐가 있을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이름이 보였습니다. 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순간 눈을 한 번 더 비볐습니다. 제가 잘못 본 줄 알았거든요. 다시 봐도 모르는 이름이었습니다. 여자 이름이었습니다. 통장은 제 손에서 툭 하고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심장이 갑자기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바로 화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보다 먼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왜 여기에 이게 있지? 왜 지금까지 몰랐지? 페이지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날짜가 보였습니다. 그 날짜를 보는 순간 가슴이 조금 조여왔습니다. 23년 전 남편이 처음 아프기 시작했던 해였습니다.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병원에 가자고 했더니 괜찮다며 손을 내저었던 얼굴. 나 좀 쉬면 나아. 괜히 큰 병 만들지 말자. 그 말을 제가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통장 안의 숫자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규칙적이었습니다. 그 시절 남편이 집에 늦게 들어오던 날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회사 일이야. 요즘 좀 복잡해. 그 말들. 그때의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아픈 사람을 더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진실을 들을 용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통장을 덮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제자리를 찾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병이 먼저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내가 간병을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무언가가 시작돼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 생각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가슴으로 내려왔습니다. 남편 방을 둘러봤습니다. 늘 보던 방인데 그날은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 침대에서 나는 몇 번을 울었고 몇 번을 참았을까? 이 방에서 나는 얼마나 많은 걸 모른 척 했을까? 통장을 다시 침대 밑에 넣지 않았습니다. 서랍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괜히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의 숨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약 냄새 속에서 그 여자 이름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분명해졌습니다. 이건 병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병보다 먼저 시작된 무언가가 있었고 그 안에
저는 없었습니다. 그 생각이 제 마음에 아주 가느다란 금을 냈습니다. 아직은 부서지지 않았지만 분명히 금은 가 있었습니다. 그 통장은 그날 밤 내내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불을 끄고 누워도 눈을 감아도 그 이름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모르는 여자 이름. 그런데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되자 저는 통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하루치만 보지 말고 처음부터 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날짜들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3년 전 남편이 몸이 좀 안 좋다고 말하기 시작한 그 해에도 입금과 출금은 끊기지 않았습니다. 액수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 남편은 병원에 가는 걸 계속 미뤘습니다. 지금은 바빠. 회사에서 빠지기 힘들어. 그 말 뒤에는 항상 조금 짜증 섞인 얼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아픈 사람을 몰아붙이는 아내가 되기 싫었고 무엇보다 괜한 의심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통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해의 날짜들 사이로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야근이라고 했던 밤, 출장이라고 했던 주말, 집에 돌아와 말없이 씻고 누워버리던 날들. 그때의 저는 모든 걸 병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픈 사람은 말수가 줄어든다고, 예민해진다고, 그래서 제가 더 참아야 한다고요.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 그건 병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그 해에도 그 여자를 만났습니다. 아프다는 말을 하면서도 병원에 가기 싫다면서도 그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저는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밥을 하고 약을 챙기고 아픈 기색이 보이면 혼자 판단하고 혼자 결정했습니다. 조금만 더 지켜보자. 괜히 병원 가서 돈 쓰지 말자. 그 말들은 전부 그 사람의 말이었고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요. 믿은 게 아니라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저는 아내였으니까요. 아내는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라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병이 깊어지고 간병이 시작됐을 때도 그랬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제 옆으로 넘어왔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제가 그 자리에 있어야 했다는 것처럼요. 통장을 덮으면서 저는 처음으로 이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단 한 번도 선택한 적이 없구나. 병을 받아들인 것도, 간병을 시작한 것도, 23년을 이렇게 산 것도 모두 누군가의 결정 위에 제가 올라가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 깨달음이 저를 서서히 무너뜨렸습니다. 배신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아팠던 건 내 인생에서 나가 빠져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과거를 미화하지 않고 바라봤습니다. 참아온 사랑이 아니라 회피 속에서 떠맡겨진 역할이었다는 걸요. 그리고 아주 늦게서야
알았습니다. 제가 간병한 건 남편의 병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선택을 대신 감당해 준 시간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제 가슴을 조용히 하지만 깊게 찍어 눌렀습니다. 자식들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괜히 밥부터 차릴까 하다 그만뒀습니다. 오늘은 엄마 노릇을 하러 부른 게 아니었으니까요. 통장을 식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두었습니다. 마치 깨지기 쉬운 물건처럼 손을 떼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들은 한참을 말없이 넘겨봤습니다. 딸은 통장 이름을 보는 순간 눈을 피했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이상하게도 익숙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으니까요. 집에서 불편한 이야기는 항상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아버지 통장이래요. 말을 하면서도 제 목소리가 남의 것처럼 들렸습니다. 아들은 통장을 덮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그리고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참았잖아. 그 한 문장이 방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반박도 위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결론이었습니다. 23년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버리는 결론. 딸은 그제야 말을 보탰습니다. 지금 와서 뭘 바꿀 수 있어요? 그 말은 현실적이었고 차분했고 너무나 합리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아팠습니다. 그 아이들의 말 속에는 제가 없었습니다. 억울했던 나도, 모르고 속았던 나도, 밤마다 혼자 버텼던 나도, 그저 참은 사람만 남아 있었습니다. 참았으니까 괜찮은 사람, 참았으니까 이제도 참아야 하는 사람.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들은 아버지 편도 제 편도 아니구나. 그저 불편해지지 않기를 바라는 쪽이었구나. 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은 아빠가 더 아픈 사람이잖아요.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아픈 사람이 기준이 되는 집에서 저는 늘 멀쩡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파도 안 되고 무너져도 안 되고 사실을 말해도 안 됐습니다. 문이 닫히고 집 안에 다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이번엔 약 냄새도 기계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텅 빈 소리였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확실히 알았습니다. 남편에게서 혼자가 된 날은 이미 오래전이었고 오늘은 가족에게서도 혼자가 된 날이라는 걸요. 이상하게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조용하게 마음 한쪽이 다쳤습니다. 부탁하지 않기로, 기대하지 않기로, 그리고 무엇보다 설명하지 않기로 그날 밤 불을 끄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나 혼자라도 괜찮아야겠지. 그 말이
처음으로 거짓말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